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흥선대원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제 조선 뒤에서 두 번째 왕인 고종의 이제 아버지로서 조선 후기에 이제 다양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장단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현대에 와서도 이제 평가가 많이 갈리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된 집권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조선에 그 당시 왕이 이제 철종인데요. 이제 철종이 전 왕이 헌종이라는 사람인데 이 헌종이 이제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조, 순조, 효명세자는 일찍 죽었고 헌종이 된 건데 헌종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다음 왕을 누구를 할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도 정치 위기던 안동 임시에서 자신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좀 왕위 계승설이와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던 철종을 순조의 아들로 양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된 건데 이런 철종마저도 아들이 없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누구를 다음 왕으로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정왕후가 희명세자의 부인인데 그 당시에 왕실 최고 어른이었죠. 신정왕후가 흥선군의 둘째 아들인 고종을 이제 다음 왕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되게 거리가 멀죠. 왕위 계승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세자부터 시작해서 쫙 갈라지면서 거의 남이라 할 정도로 되게 먼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역할이 컸는데요. 원래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종친이긴 하지만 상갓집 개라 불렀을 정도로 이제 좀 많이 막장처럼 살았고 그래서 안동 임시에서도 그렇게 크게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연기였죠.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철종이 이제 죽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신정왕후는 이제 풍양조씨라고 세도정치 당시에 안동 임시와 함께 세도정치를 이끌던 가문이었는데 말기에는 좀 안동 임시한테 많이 밀린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 풍양조씨의 그 풍양조씨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신정왕후에게 흥선대원군이 접근을 해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으로 삼냐? 효명세자의 아들로 들여서, 그러니까 철종 때처럼 이렇게 입양을 시켜가지고 왕위를 오르게 하자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실록에 보면 신정왕후와 흥선대원군이 직접적으로 뭔가 왕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정황상 뭔가 둘 사이에 뭔가 대화가 오갔던 것은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고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신정왕후 입장에서는 왜 굳이 고종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한테 첫째가 있었습니다. 이재면이라고 있었는데 이 이재면을 제끼고 고종을 이제 추천을 한 데는 이제 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면은 그 당시에 거의 이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고종은 나이가 어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이 어린 고종을 추천함으로써 신정왕후가 자신이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효명세자의 아들로서 이제 고종을 왕위에 오른다게 하는 것은 신정왕후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작용을 해서 신정왕후도 동의를 했던 것 같아 보이고 어쨌든 그래서 고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신정왕후는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고 뒤에서 건의의 형식으로
10년 동안 이제 국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흥선대원의 집권 과정이었고, 자, 이제 두 번째 흥선대원의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지만 일단 지금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안동김 씨였죠.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이 안동김 씨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를 타파합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고 세도정치를 없애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동김 씨를 쓸어버렸다는 뜻은 아닌데, 흥선대원군은 안동김 씨를 이제 함께가는 개혁 파트너로 봤어요. 절대 다 없애버릴 적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깡패짓을 못하게 하되 함께 가는 그런 방향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 김병학, 김병국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고위직에 앉힘으로써 정승 같은 데 앉힘으로써 함께 가려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도정치를 타파한 건지 완전히 얘를 다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함께 가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동김 씨 같은 경우에 노론으로, 이때 당시엔 거의 노론 중에서도 안동김 씨가 다 해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흥선대원은 소론이나 아민, 그 당시에 거의 완전히 밀려난 상태였던 소론계 인물들과 남인계 인물도 기용을 함으로써 이제 다양성을 주죠. 또한 여기다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종친의 대거도 기용합니다. 종친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친척 같은 건데, 전주희 씨 친척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동김 씨나 당시 이제 세도정치를 이끌었던 가문들의 특징을 보면 다 외척이에요. 외척. 그러니까 부인 쪽 사람들, 왕의 부인 쪽 사람들, 외갓집 사람들을 이제 외척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종친을 등용을 함으로써 이제 전주희 씨가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대거 기용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기용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세도 정치를 타파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자, 기반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해야겠죠. 자, 삼정의 문란을 완화시킵니다. 삼정이 뭐냐면은 환곡, 전정, 군정,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삼정이라고 하는데, 이 삼정이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서 세도 정치에 이르면서 상당히 제도가 많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비리가 많아지게 돼요. 환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구휼제도인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되게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 되게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다 주고 나중에 이제 다 되갚는 그런 제도가 이제 환곡이고, 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 관련 제도입니다. 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관련, 군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제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조선 후기 가면은 많이 문란해진다. 그래서 백성들 삶이 많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환곡이 제일 심했어요.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세도 정치하는 그 가문들이 센 걸 아니까 뇌물 들고 찾아가서 이거 드릴 테니까 저기 벼슬 좀 주십시오 하면은 오케이 하면서 이제 주죠. 그럼 그 뇌물 주고 벼슬 얻은 사람이 일 잘 해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뇌물을 줬는데 적자잖아요.
이걸 흑자를 돌려야겠다, 돈을 얻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 지역에서 이제 백성들한테 다 삥 뜯는 거죠. 막 다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삼정이 물러나진 건데, 그리고 또 얘들이 세금도 잘 안 내요. 걷었으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중앙 정부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얘네가 그것도 잘 안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백성들한테 걷는 건 많아졌는데 정작 정부는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사창제도 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군정 같은 경우에는 호포제를 이제 시행하게 됨으로써 삼정의 문화를 완화시킵니다. 없애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한 건데 한꺼번에 한 번에 없애기 힘들었지만 일단 크게 완화를 시켰고 백성들의 고통이 덜해졌다는 건 확실해집니다. 사창제도는 이제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걸 하게 되는 제도고, 그다음에 호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호포가 이제 군포라는 게 냈었는데, 요 군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요 군포를 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걸 양반 안 내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양반도 내게 함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호포제입니다. 양반도 이제 군포를 내는 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삼정의 문란을 많이 해소를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황홀을 하게 되죠.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비변사를 해체하게 됩니다. 비변사. 이 비변사가 뭐냐면은 그 막 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기구였거든요. 난 관련된 거 수습을 위한 임시기구였는데 이게 임시로 안 끝나고 쭉 내려오면서 이때까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려온 게 아니라 권한이랑 권한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 비변사나만 잘 통제를 하면은 거의 왕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세도 정치 때 요것 때문에 이제 세도가들이 되게 큰 힘을 쓸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너무 세지면서 의정부나 이런 기존의 이제 곳들은 권한이 낮아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요 비변사를 협파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권한을 의정부들한테 넘겨주게 되면서 점점점 비변사를 약화시키다가 결국은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해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가 서원철폐. 이 서원철폐가 또 이제 핵심인데, 서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분당, 그러니까 분당을 형성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사임파가 있었죠 원래. 이 사임이 지방에 세운 이제 사립학교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유교 같은 거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인재를 배출하는 원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 서원이 분당의 근거지가 되고, 여기 서원 들어가서 막 군대도 막 빼먹고 막 폐단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삥도 뜯고 막 그러니까 서원이 원래 공부하려고 지었는 데였는데 이게 서원이 그냥 완전 바뀐 거예요. 수탈하고 막 부정부패 일어나고 이런 곳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서원을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 땡땡 서원, 저기 뭐 땡땡 서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닥친 대로 서원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서원의 의미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조가 원래 서원을 많이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게 큰 성과는 못 얻는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요 서원을 이제 철폐를 하게 됩니다. 만동류를 이제 시작으로.
만동류가 이제 노론의 근거지예요. 노론. 송시현하고 관련 있는 노론의 근거지였는데 여길 때려 부순으로 시작을 해서 서원을 전국의 서원에 47개만 남기고 47개만 남기고 전부 다 때려 부숩니다. 크게 반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흥선대원이 거의 전권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화가 났지만 그 당시에 선비 양반들이 크게 화가 났지만 어떻게 뭐 반발은 할 수 없었죠. 다양한 그다음 요게 제일 아무래도 양반들이 많이 화가 나긴 했죠. 여튼 이제 흥선대원군은 다양한 개혁 정치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권한들 부정부패를 많이 척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삶도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이 좀 실수를 한 게 있었죠. 경복궁 재건. 흥선대원군은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이뤄진 게 좀 더 왕권이 약화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번 개혁들을 이제 뭘 목표로 했냐면 조선 초기로 돌아가자. 를 이제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이 이제 조선에서 첫 번째 세워진 궁궐이잖아요. 근데 여기 임진왜란때 다 타버려서 그대로 공터 있는 상태로 계속 쭉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복궁을 재건을 해서 왕실의 위험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자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을 재건을 하는데 기존 규모보다 더 크게 재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을 합니다. 이거 지어야 되는데 이거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궐 짓는데 기부 행사를 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납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부금을 모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경복궁 재건 기부금 모금. 그래가지고 그 왕실에서도 돈 내고 이제 이제 기부금을 냅니다. 원납전을. 근데 그 수령들이 보니까 지방 관리들이 보니까 흥선대원 눈에 좀 잘 띄고 싶은 거예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기부금인데 그냥 다 뜯어내 돈 내 하면서 다 뜯어내요. 경복궁 짓는데 돈 내 하면서 다 뜯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불만이 많이 심해졌죠. 그리고 이 원납전에는 백성들하고 양반들도 많이 뜯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납전이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원통에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서 그래서 원납전이다라고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원납전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 원납으로 해결될 만큼의 규모가 아니었어요. 재건하는데 돈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한 개당 100개의 가치를 하는. 그러니까 동전 하나가 100개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기존 동전에. 그리고 당백전을 이제 주조를 하게 되는데 요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몰고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거 기존 돈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글자나 100이라고 박아놨다고 이게 한 개 100개의 가치라는 거 난 이거 인정 못해 하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시장에 들고 와서 이거 하나면 100개의 가치를 해야 되는데 당백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 쳐주나요 하니까 아 저 이거 한 5개? 뭐 3개 그 정도밖에 안 쳐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당 100개의 가치를 하는 애가 시장에서 안 먹힌 겁니다. 백성들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죠. 초인플레이션이 나게 됩니다. 내일 당백전이. 그래가지고 조선의 경제가 좀 많이 파탄이 나게 되고 백성들도 많이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죠. 어쨌든 간에 경복궁 재건은 성공을 하게 되고 겉보기에는 되게 잘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문제가 좀 심하게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런 기업도 이제 10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흥선대원은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죠. 개혁도 있지만 쇄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쇄국. 흥선대원 하면 쇄국이죠. 쇄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 흥선대원을 짓고 나던 시기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서양 세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서양 세력이. 그래서 유럽 같은 이제 서양 유럽 미국 같은 서양 세력이 크게 강화가 되고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양 세력한테 털려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을 아주 심하게 털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양 세력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얘들 돈 버는데 되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조선을 이제 큰 시장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봤습니다. 자기들이 물건 팔아서 돈 벌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선 초로의 귀환을 생각을 하고 기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서양 세력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에서 크게 성행을 했던 천주교 요걸 크게 탄압을 하게 되죠. 많이 죽입니다 이때. 결국 이제 흥선대원군도 이제 성리학 영향을 받은 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를 막 탄압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부 하나가 도망가십니다. 청나라로 가가지고 프랑스 장군이랑 만나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지금 막 다 죽이고 있어야 하니까 프랑스 그 장군이 뭐 하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나중에 이제 병인양요. 병인양요가 이 천주교 탄압을 근거로 나중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근거는 이거였는데 겉보기의 근거는 이거였는데 결국 얘들도 이번 기회에 조선한 쪽 쳐들어가가지고 요거 명분을 쳐들어가서 좀 막 내 힘을 보여주면은 얘들이 쫄고 뭐든지 들어줄게요 하면은 그 기회를 타서 우리랑 거래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교역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요 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배 이름이고 제너럴 셔먼호가 배 이름이고요. 얘가 미국 쪽 배인데 배 타고 평양 쪽 강화도 쪽에 등장을 한 거예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희가 교역을 원한다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이 이제 쇠국이다 보니까 우리는 규칙상 교역 서양하고 안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말 안 듣고 계속 강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양 쪽으로. 난리가 난 거죠. 쟤네들 뭐냐? 배 희한한 거 타고 와가지고 막 외국인들이 서양을 막 그 평양을 내려온다 막 난리가 났다. 그래서 조선군이 항의하러 갔거든요. 너네 뭐냐? 항의하러 갔는데 납치를 합니다. 조선군을. 그래서 백성들이 화나가지고 조선군 돌려줘 하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겁을 먹었는지 풀어줘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있어서 얘네들이 총 쏘고 막 칼 휘두르면서 상륙을 해가지고는 백성들한테 막 해를 가고 막 죽입니다. 깡패짓 하는 거죠. 막 약탈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쟤네들 뭐야? 하고 이제 진압해!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박규수입니다. 저 박규수가 그 전에 갑신정변 등장했던 사람인데 갑신정변 때 이제 일으켰던 김옥균 같은 급진 개혁파들에게 이제 개화적 사상을 주입한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인데요. 요 사람의 이제 할아버지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박지원이라고 유명하죠. 실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규수도 그렇게 크게 성리학 막 그렇게 막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게 되면서 중국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막 아편 전쟁 때문에 막 깨지고 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서양의 힘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개화적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인물이 와가지고 제너럴 셔먼도 얘들이 어차피 깽판 치니까 진압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교수가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제너럴 셔먼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진압을 하게 되고 살아남아서 이제 나온 사람들은 책복을 했는데 백성들이 전부 때려 죽여버려요. 화나서. 어쨌든 여기 제너럴 셔먼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이제 몇 년이 있어서 미국 쪽 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 이거 우리나라 배가 니네 나라 갔다가 막 불타고 난리 났다는데 그 책임을 좀 물어야겠다 하면서 나중에 미국이 쳐들어오게 된 게 이게 심리학명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과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병인양요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들은 이제 겉보기에는 천주교 탄압되는 거 맞는데 사실 속내는 이번 기회에 조선에서 돈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온 거예요. 교육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조선은 되게 격렬하게 싸우죠. 세국 정책이 강했으니까 얘들은 야 저기 서양 놈들이 막 우리나라 와서 깽판치대 막아내야겠어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하지만 이제 서양인은 강력했고 많이 수도 없이 깨집니다. 완전 다 깨져요 프랑스한테. 그런데 프랑스의 목적은 얘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힘의 차이를 보여줘가지고 얘들이 겁먹고 우리랑 교역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교역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얘네가. 야 우리를 밟고 가라 막 하면서 결상전을 하니까 프랑스가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각하는 길에 외교장벽 같은 우리나라 많은 보물들 이제 그런 데를 다 많이 털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프랑스로 유출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병선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그걸 발견을 하고 환원을 위해 이제 노력을 하죠. 환수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많이 유출이 됐었다. 그리고 근데 이 병인양요가 일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남현군 묘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현군이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흥선대원의 아빠죠. 이 흥선대원의 아빠의 무덤을 도굴을 한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은 당시 이제 울페르트라고 하는 이제 독일인 상인이 있었어요. 아까 막 천주교 탄압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신부가 조선인 몇 명 신도 데리고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막 개화도 안 하고 막 다 죽이고 막 그런 나라예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인이니까 돈 벌 생각에 아직 개화를 안 했다고? 우리랑 교육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매력적인 땅이군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말 들어보니까 얘네가 막 싸움을 일으켜도 끝까지 막 항복할 생각하고 끝까지 막 싸운다는 거예요. 교육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페르트가 이거 힘으로는 얘네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얘네가 말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신부가 데려왔던 조선인 신도들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에 모든 이제 권력은 흥선대원군이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선은 유교의 나라라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런 걸 굉장히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신 가지고 협상을 하면은 흥선대원군도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 특유의 그 유교적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페르트가 사람들 데리고 조선에 와가지고 무기고 털고 이 남현군의 묘를 도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파요. 그러니까 이 시신 관 가지고 흥선대원군한테 너네 아버지의 관이 우리한테 있다. 관 돌려받아야겠지. 유교의 나라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관을 막 우리 같은 서양인들한테 넘겨줄 수가 있겠어. 이게 당연히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되찾고 싶으면 우리랑 교역해! 라고 협박을 하기 위해서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를 도굴을 합니다. 근데 막 땅 파다 보니까 뭐 걸려야 하나 땅하고 안 파집니다 더 이상. 왜 이러냐 이러고 있는데 너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조선군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튀자 하고 이제 오페르트가 포기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남현군 묘 도굴 사건인데 이게 왜 안 파졌냐면은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관이 있잖아요. 근데 요 흥선대원군이 요 무덤을 한번 이장을 하거든요. 이장을 할 때 석곽을 되게 튼튼하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관을. 그래가지고 오페르트가 땅 파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막힌 거죠. 야 이거 뭔데 안 파지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현군 묘 도굴 사건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오페르트의 작전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조선에서는 조선인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특히 흥선대군이 되게 크게 분노를 해요. 우리 아버지의 룰 두고라는 저런 서양놈들 완전 미개한 놈들이구만. 완전 더 배척해야겠어라는 이제 배척 의지를 강화하게 되죠. 흥선대군보다 조선인들은. 그래서 더 강력한 배척 이제 의지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식량요가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도 근데 아까 그 병인양요를 거치고 흥선대군이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요. 막 무기 같은 것도 정비하고 막 성벽도 세우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요 때 아주 탈탈 털립니다. 싹 쓸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250명 죽는데 막 3명 저 죽고 3명 죽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심각하게 막 탈탈 털립니다. 어쨌든 근데 얘들 미국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명분은 제너럴 샤먼놈이었지만 얘들도 사실은 교역을 목적으로 온 거예요. 얘들도 대충 이렇게 막 조업해버리면은 얘들도 쫄고 말 들어주겠지? 그럼 교육하겠지? 그럼 돈 벌겠지?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야 저리가 우린 너희랑 죽어도 교육 안 할 거야. 덤빌 테면 덤벼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아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다 때려 부순 다음에 퇴각을 합니다. 얘도 아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갑니다 집에. 이 이후로 이제 심리학년 직후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유명하죠 척화비. 이제 조선의 쇄국의 상징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척화비를 이때 세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 강력한 이제 쇄국 정책을 펼쳤고,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 10년 동안 정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